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정욱식의 진짜 안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 안보 시즌3의 권은비입니다. 3월 말이 다가오면서 이제는 정말 봄 기운이 완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디 여행 가고 싶은 이런 따뜻한 날에도 진짜 안보를 택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진행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님과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의 김종대 단장님을 모시고 최근의 안보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대표님, 단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 김종대 단장님과 단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후보, 네. 예, 후보. 뭐 좀 이따 잠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이번에 정의당 네. 비례대표 경선에서 굉장히 좀 파란을 일으키셨어요. 예. 파란 본인으로서 파란이라면- 예상했던 결과인 건가요? 예상 못했어요. 선거 중반 이후에는 이제 예. 그 표의 흐름들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네. 이제 어느 정도는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겠구나 했습니다만은 네. 시작 전이나 초기에는 전혀 예상 못했어요. 네, 네, 네. 저도 뭐 그 경선하기 전에 우리 김종대 후보님 네. 몇 차례 뵀었습니다만 네. 그때보다는 그 표정이 한결 좀 편안해지신 부분도 있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뭐 당의 지지율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각오도 엿보이는 것 같고 예. 더 나아가서는 이 표정 속에서 내가 금배지를 달면 이 많은 국민들 당원들한테 약속한 진짜 안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또 결의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표정에 좀 같이 묻어 있는 이런 뭐 알아서 다 해석해 주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네. 어떻게 그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런데 우리가 허용하지 않은 지 몇 년입니까? 꽤 됐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끝나고 발표가 난 직후에 국방부 기자실 카톡방에 네. 이제 국방부 다 뒤졌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김종대가 정의당 비례 상위 순번을 받으니까 네. 이제 국방부는 다 죽었다. 다 삼각지는 큰일 뒤졌다. 났다. 기자들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떠돌아다니더니만 뭐 벌써 선거 시작하기도 전에 견제하는 흐름들이 다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하고 있구나. 네. 아마도 대책을 뭐 수립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책 수립까지. 제가 좀 한 가지 알려드릴 거는 저는 두들겨 패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네.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야 될 변화시켜야 될 세상이 있고 또 거기서 안보의 다른 모습을 또 우리가 구현하고 추구한다고 한다면은 뭐 갈등이야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의 진통이라고 이해하고 서로 선의해서 이 국방을 논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돼야지. 들어온다고 해서부터 벌써부터 뭐 견제하고 어떻게 좀 뒤통수 때려보려고 이 궁리하는 거라면은 네. 이거 재미없습니다. 이거 막상 그렇게 돼서 응원하게 되면은 그거 재미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구시대적, 그러니까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국방부가 죽어야 이 대한민국의 진짜 안보를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 통제하고 군림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시민화된 안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네. 한결 표정에 여유가 묻어나는. 또 왜 그래? 놀리지 마. 대표님께서는 무슨 토론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네, 또 뭐 이 와중에 또 뭐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 주 3월 30일 날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미래를 묻는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 이제 단체들과 함께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뭐 또 우리 김종대 후보님 모시고 또 이 광고 말씀을 길게 드릴 수 없으니까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평화네트워크 홈페이지를 그렇죠. 참고해 주시면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네. 뭐 어제 우리 또 이제 우리 김종대 후보님께
그 급히 전화를 드려서 오늘 좀 방송 출연을 요청드렸는데 은비 씨한테 그 얘기를 전하니까 굉장히 좀 반가워하면서 네. 안 그래도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다 이런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오늘 뭐 다 모셨으니까 털어보시죠. 예, 예. 한번 좀 쫙 질문 한번 풀어보시죠. 근데 막 요즘 페이스북에도 막 여러 글을 많이 올리셨는데 예. 이제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F-35의 가격이 하락한다 뭐 이런 그거 저도 네, 보고 얘기가 봤어요. 나왔었는데 네.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에 이득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네. 그 국방부의 계획은 방사청의 계획은 약 7조 원을 투입해서 네. 40대의 F-35A를 구매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당 가격이 뭐 170억 네. 원 정도 다운될 거다. 네. 그러면 전체 합치면 뭐 한 7천억 원 가까이 예산 세이브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적게는 5,700억 원. 네. 그러니까 40대에서 세이브되는 네. 금액입니다. 그래서 5,700억 정도는 깎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네. 지금 지금 대당 가격이 한 1,200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대당 한 150억 원 정도씩 깎다 보면 네. 대략 한 5,700억, 6천억 원까지도 네. 그 가격이 하락하지 않겠느냐는 기대 심리가 네. 아무런 검증 없이 언론에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대 후보께서 이제 지금 선거 때문에 뛰고 있으니까 이 군당국에서 그런 보도들을 릴리스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건 아니죠. 이게 네. 뭐냐면은 럭키드 마틴의 그 관계자가 했던 말이 아무런 검증 없이 실린 겁니다. 네. 사실 이 기사가 왜 나왔는지 배경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한 대라도 더 팔아야 될 입장이에요. 로키드 마틴 입장에서 네. 예. 잘하면 박앤 세일을 할 수 있다는 예고탄을 낸 것이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원래 한국에 60대를 팔려던 계획이 지금 한국 정부가 돈이 없어서 네. 40대로 깎여 있거든요. 그런데 주문 물량을 한 대라도 더 늘려야 되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네. 무언가 그 추가 구매 물량을 벌써 계산하고 뿌리는 기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장사가 저기 그렇게 그리고 많이 사주면 가격이 내려가는 건 당연한 그렇죠. 거죠. 예, 예. 지금 저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수요처를 많이 못 찾았기 때문인데 기존에 산다고 했던 나라들도 뭐그 등을 물량을 돌렸어요. 축소하거나 아예 취소하거나 네. 이런 해서 나라들도 있으니까. 캐나다 보십시오. 공약 1호가 뭡니까? 신생 정권에 F-35 구매 아, 그 취소 멋진 아닙니까? 남자. 예. 예, 아예 거기는 총리 그 선거 공약이었고, 그래서 이제 집권했으니까 그대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 국가가 이런 어떤 저기 F-35에 대해 가지고 등을 돌리는 입장에서 제작사 입장에서 몸이 달았죠. 네. 한 대라도 더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제작사의 어떤 그 이해관계자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검증해봐야지. 그다음에 가격이 왜 떨어집니까? 지금 올라가기만 했지.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 보도를 보니까 네.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사 얘기는 그전에는 이제 도색 작업을 사람이 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이걸 로봇팔로 뭐 이거 알파고가 유행이라든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봇팔로 대체를 하면 대당 한 6,000달러. 예, 예. 우리나라 돈 한 700만 원 정도 세이브가 가능하다. 세이브가 된다. 예, 예, 대당. 그리고 돈 또 받고, 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드릴 작업이나 이런 걸 하려면 페인트를 벗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레이저를 해버리면 어. 그러면 또 대당 한 15,000달러 정도 세이브가 가능하다. 예. 그럼 두 개 합쳐봐야 우리나라 돈은 2,4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 예, 근데 뭐 대당 170억 원이 가격이 다운될 거다. 음. 그거 도대체 이게 무슨 근거로 나온 건가? 이런 아니 생각이 그러니까 들으니까. 전투기 조립에 관한하는 F-35는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네네. 조립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이제 그 혁신적 전투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점에서 이 개발과 동시에 생산에 착수하는 이런 혁신적인 방법은 진짜 경영학 교과서에 나올 만큼 대단한 혁신이었던 건 사실인데 네. 문제는 그게 아니고 지금 페인트 칠하고 조립하자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전투기의 문제는 네. 센서가 제대로 통합되고 있느냐.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내장된 그 무기 체계 운용이 저기 스텔스 기능 때문에 다 뱃속으로 들어간 게 잔뜩 안에다가 저기 넣고 다니다 보니까 배탈나게 생긴 거죠. 그 배탈나게 생긴 거. 식별해 가지고 그 문을 열고 발사하고 이러는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네. 그래서
전투기 전체의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이 되느냐. 그다음에 그 형상과 스텔스 기능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체계 통합이 돼 가지고 이게 성능 발휘가 되는 거냐. 아, 여기서 뭐 가격이 그냥 천정부지로 뛰었다 말았다 하는 것이지. 네. 아직은 페인트 칠 얘기 하자고 이 얘기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저도 그거 보고 네? 너무 웃겼습니다. 그러니까 네. 175억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가. 그러니까 이 페인트 도색 작업을 갖다 사람이 아니라 로봇팔로 하면 한 6천만 원, 한 6,000달러 다운되고 레이저로 하면은 뭐 한 15,000원 다운되고 다 합쳐봐야 한 2,000원, 400만 원, 2,500만 원 정도인데 네. 도대체 무슨 그룹 175억이나 나왔나.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그냥 보니까 제작사 일방적 말이지 네. 뭐.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만요. 일종의 이제 그 블럭바이. 그러니까 일종의 쉽게 표현하면은 공동구매죠. 네. 근데 펜타곤하고 여러 나라들이 아직 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결함이 많이 있지만 일단 나를 믿고 이거를 대량으로 구매해 준다고 약속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생산 조립 단가가 다운되고 최대 네. 한 대당 한 170억 정도 다운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입도 선멸에 해당하는 얘기잖아요. 입도 선멸. 예. 근데 펜타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게 지금 이걸 싼 값에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로키드 마틴 너희들이 이거 전투기 처음 만들 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작전 성능이란 게 있지 않느냐 이게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개선된 게 거의 없다. 네. 그게 핵심적인 문제이지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 블럭바이 그러니까 뭐 이 저기 대량 구매 약속을 해줄 수 있겠느냐. 네. 오히려 우리는 구매량을 축소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가격 더 올라가는 예, 거죠. 더 올라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좀 펜타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자기네들 구매량은 줄이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오바마가 트루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두 이제 헐출한 키를 갖고 있는 아주 그 뭐 매력적인 두 남자가 만났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오바마가 트루도한테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야, 그 공약 너희들 뭐 그땐 선거 때는 그런 공약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고 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니까 우리 사정을 좀 봐서 사주라. 사주라. 우리 또 사주라. 공동 개발국 아니냐. 트루도가 네. 노 땡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펜타곤이 지금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해서 올 코트 프레싱, 엄청난 로비에 들어간 이런 어떤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내용들은 보도가 국내 언론에 보도가 일치 안 되고 로키드 마틴사의 그냥 그 보도자료 말 한마디. 보도자료 충실히 베껴 쓰는 이 정도 얘기인 거예요. 사실 이제 곧 미국의 훈련기 사업 TX 사업이 진행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로키드 보잉 에어버스 3파전이 붙어 있는데 네. 지금 소문이 파다한 건 뭐냐면 로키드가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에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 F-35 때 하도 진저리를 쳐가지고 네. 혼내준다는 거야. 이번에 미 국방부에서. 네. 너희들 더 이상 못 믿겠다. 더 이상 못 믿겠다. 이래가지고 이 본때기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한국의 T-50 수출도 물 건너가요. 그러니까 로키드하고 지금 한국의 한국 카이하고 같이. 카이가 우리가 네. 하청업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얼마 전에 경남 사천에 T-50 출고식에도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웃기는 얘기야. 로키드의 제품 출고식하고 로키드 회장도 안 오는 행사야? 한국 대통령이 왜 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네. 우리 대통령의 로키드 사랑은 네. 너무 끔찍해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애정을 보여주시는데 아니 로키드가 자기네 행사에 로키드 회장이 안 오고 네. 제일 영양가 없는 아태 담당 부사장이 왔는데 아태 담당 사장도 아니고 부사장. 부사장이 왔는데 거기는 부사장 위에 사장 위에 회장이 있어요. 네. 그런데 회장 사장은 안 오고 네. 한국의 대통령하고 장관들은 다 갔다고. 이게 국적기가 아니라 우리 국적기가 아니라 미국의 로키드 출고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카이는 하청업체 정도 되는 하청업체고. 거고. 예. 근데 언론에는 미국 세계 최강의 공군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이제 고동훈련기 수출길이 열렸다. 뭐 그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그러지 다 않습니까?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고. 그래서 200조, 300조 경제 효과 얘기하는데 지금 로키드하고 카이 간에는 계약도 안 맺어졌어요. 계약도 안 맺어졌어, 계약도. 그런데 여기서 출고식을 왜 하냐 하면은 T-50이 미국에는 없거든. 네. 조립 공장이 여기 있으니까 로키드가 여기 와가지고 약식 출고식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T-50이란 명칭도 앞으로 바뀌어요. 이 명칭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로키드가 자기의 어떤 안을 내가지고 이게 로키드 비행기라고 입찰이 들어가는 거거든. 네. 거긴 카이에 이름 석자가 없어. 네.
그러면은 이걸 출고식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입찰에 준비하겠다 이런 간략한 내부 행사였어요. 네. 근데 여기에 대통령이 이거 200조 법니다. 300조 법니다. 이래가지고 가는 대통령을 보면은 전투기가 뭔지도 모르는 대통령이에요. 네. 그러면은 내가 보니까 왜 이렇게 대통령이 로키드라는 한 회사를 사랑하십니까? 네. F-35 때 그렇지. 이번에 그 출고식 때 그것도 네. 그렇지. 아니 그리고 이렇게 호들갑 떨면 더 안 돼. 경쟁자들을 자극해가지고 다른 그 협력 파트너들을 또 내세운다고 이래가지고 네. 과열만 되지 지금은 조용히 갈 때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그렇죠. 아니 도대체 로키드 한 회사에 대해 가지고 청와대가 도대체 맺고 있는 그 밀월 관계란 게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가 이게 한두 건이래야 내가 예. 그 결국 뭐 사드도 로키드 마틴 사드도 마찬가지고 아니 네. 로키드가 저기 사드에 관해서도 한미 그 안보 군사 당국자들을 완전히 제끼는 개인 플레이를 한국에 와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러면 이런 거 보면은 그 한 회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뭐 사장, 부사장이 한국의 안보 정책을 통째로 막 들었다 놨다. 그리고 대통령은 버선발로 쫓아가시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작년 말에 외신에서 로키드 마틴 회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고위 관료들을 만나본 결과 한국이 조만간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할 거다라는 보도가 작년 말 올해 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근데 바로 그 다음 주에 나와버렸어요. 네. 예. 마치 이제 북한이 그리고 로키드 말대로 다 됐어.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미국의 이 대표적인 군수 업체의 관계자들을 정부 관료들이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에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건 일단 양국 간의 공식적인 협의 그리고 또 이런 문제들은 중체된 문제니까 또 국민적인 어떤 공론화 이런 걸 거치지 않고 그냥 뭐 어디서 그냥 업체가 말하면 다 깜빡 주고. 예. 아니 저기 내가 이거 좀 심하게 말을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로키드 마틴의 고위 관계자가 와서 떠들고 다니면은 거의 뭐 들쥐들처럼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깜빡 죽는 네. 이 한국의 안보의 이 일종의 어떤 신드롬이랄까 네. 이 어떤 그 행태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네. 거기에 대통령까지 움직이니 이게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나라 이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대통령? 일개 무기 업자 아닙니까? 그래봤자. 네. 아무리 로키드가 파워가 좋다 하더라도 그래봤자 무기 업자 아니에요. 네. 무기 업자가 무슨 안보 정책을 들었다 놨다 그래? 네. 정부 당국자보다 정보가 더 빨라. 그러니까요. 그걸 언론에 또 막 뿌려. 네. 그러면은 누군가 나서서 견제하고 당신들 말이야 팔아먹는 주제에 네. 왜 한미 동맹에 개입하고 말이지 한마디 할 법도 안 돼. 까꼬르야. 그래가지고 내부 출고식 하나 그냥 이렇게 기자들한테 언론 릴리를 쌓으려고 만든 행사에 그래 대통령하고 장관 4명이 쫓아가? 이 박근혜 정권과 로키드 마틴 사이에 이 뭔가 좀 이렇게 좀 냄새나는 관계. 네. 요거 한번 좀 나중에 흑막을 해봐야 돼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이었습니다만 국방부에서 무슨 뭐 사드의 모든 것 그래서 카드 뉴스로 제작해가지고 네. 로키드 마틴의 팜플렛을 그대로. 그대로. 야, 이거 참 기가 막히게. 아니, 예? 그 사드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아직도 기술 자료를 받아본 게 없다고. 네. 시험 평가를 우리가 한 것도 아니라고. 네. 그런데 일개 무기 체계를 말이죠. 이 국방부 홈페이지에다 메인으로 띄워가지고 이 무기 체계를 홍보한다는 거. 네. 이게 국방부가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와 앞으로 북한에 대한 어떤 우리의 방어체 개념을 어떻게 간다. 이런 걸 홍보하는 건 내 말 안 하겠다 이게야. 원래 정책을 다루는 네. 부서 아닙니까? 이건 원래 방위사업청에서 해도 안 되는 격이 네. 떨어지는 일을 국방부가 네. 아니 국방부가 뭐 밀떡들 양성소요. 뭐야 여기가. 아니 이런 게 도대체 이런 비정상이 말이지. 네. 그런데 보십시오. 전부 로키드 한 회사입니다. 전부 일개 회사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작년에 한국이 세계 무기 수입 1위 국가로 당당히 등극을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전체 무기 도입량의 90%가 미제 무기였고 네. 아마 그 중에 또 상당량이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구매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6회공 다. 예. 이번에 이제 F-35 가격 논란 관련해서 재미난 얘기 중에 하나가 왜 이제 김종대 후보께서 그 재작년에 한참 로켓 그 F-35 문제가 됐을 때, 네. 이제 이게 뭐 이제 그 해외 직구매 방식, 해외 정부 간 구매 방식 FMS로 이렇게 하게 되고, 그것은 이제 확정가가 아니라 이것이 생산 과정에서 F-35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한국에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했죠. 그때 국방부나 방사청의 반응은 그거 아니다. 확정가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언론중재위까지 갔잖아. 예, 그러셨어요? 예. 결과는 어떻게 갔습니까? 아니 그래서 반론만 실어주고 정정은 안 했는데 네. 얘긴즉슨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파는 놈이 가격을 모르는데 네. 사는 놈이 어떻게 확정가 계약이라고 하느냐. 이게 살이 안 맞는다는 네, 거예요. 네. 그다음에 FMS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미군이 산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가 산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가격은 미군이 구매하는 그 가격과 그대로 맞춰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미군이 구매하는 조건도 다 수용하게 돼 있어요. 네. 예컨대 우리한테는 가끔 필요 없는 부수 장비도 있다고. 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사야 돼. 미군하고 똑같이 조건으로 사는 것이죠. 이걸 FMS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군이 F-35 구매 계약이 아직 안 돼 있다고. 네. 그거는 그 계약은 됐다 하더라도 주문을 한 것이지 이게 확정가가 안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확정가 계약을 했다는 상식에 어긋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방사청이 이런 주장을 하는가는 이해가 갑니다. 네. 가격이 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상은 못 넘어가겠다 해가지고 딱 그 가격의 기준선을 정해서 미국 보고 받으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 내막을 계약서가 일체 비밀로 돼가지고 외부에 공개 안 되니까 그런 걸로 추정만 할 뿐인데 가격이 확 뛰면은 그 가격선이 무너질 건데. 네. 그럼 FMS 계약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그러냐. 이건 가계약에 불과한 거지. 이러니까 그 표현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밑도 끝도 없이 그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 싸게 살 수 있다는 거거든. 네, 방사청이. 네. 그럼 확정가 계약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확정가 계약이고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때는 깎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계약은 없거든. 이런 계약은 없다고. 모르죠. 어떻게 뭐 방사청에서 아주 뭐 신출귀몰한 협상력을 발휘하면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칭찬해줘야지. 진짜 그렇다면은 이거는 저 대단한 일이죠. 네. 그거 뭐 그렇게만 된다면요. 그런데 진실은 이겁니다. 그 가격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거 거기 부대 조건이 분명히 달려 있을 거예요. 네, 네. 어쨌든 FMS 계약의 본질은 미국과 같은 조건으로 산다는 겁니다. 네, 네. 이 사실만큼은 불변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가격이 정해집니까? 네. 확정가라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가격하고 조건 까라 그러면 방사청 비밀이라는 거 아니야. 네. 못 가겠다는 거 아니야. 까라 그러면 비밀이고 자기 말은 믿어달라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문제 제기하면 걸고 네. 입 막겠다는 거예요. 못 떠들게 막겠다는 것이죠. 네. 아마 우리 김종대 관장께서 국회에 들어가시면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또 중요하게 파헤쳐야 될 문제가 바로 이 F-35를 포함한 그리고 또 이제 보람의 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 그 전투기 개발 사업도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니까.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이게 참 추락하기 일보 직전인 한국 공군력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그걸 좀 제대로 날 수 있게 하는 이런 또 역할이 또 이제 주어질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뭐 이게 뭐 그 공군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또 언론 보도에서 재미나게 나왔던 게 무인기. 무인기. 이거 좀 기가 막힌. 네. 내가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국의 안보의 실상이 이렇구나 하는 거를 네. 정말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없는데 2년 전으로 시계바늘을 돌려보십시오. 3월 말에 그때 그 경기도 파주와 그렇죠. 그 백령도에서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발견됐습니다. 네. 이게 한 1m 남짓 되는 아주 조잡한 네. 무인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3월 말에 발견이 되자 국군 기무사령부가 간사가 된 합동조사단 여기에는 이제 경찰, 헌병, 국정원 등 네. 관계기관들이 다 그 합동조사단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1차 합동조사단의 간사기관은 기무사였습니다. 기무사. 예. 근데 여기에서 모여든 요원들끼리 합의된 사항이 있어요. 네. 이거 별거 아니다. 이게 북에서 날라왔다 하더라도
이런 조잡한 무인기는 그다지 위협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다 내리고 끝냈습니다. 그때는 또 대공 용의점이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죠. 대공 북한의 용의점이 북한죄라고 없다. 단정할 수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라고 봤던 것 같고 그 전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로 국군 정보사령부 쪽에서 이제 이걸 관리했던 건데 북한 무인기는 수시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잘못되면 떨어져 가지고 동해 바다에서는 둥둥 떠내려오고 네. 이래가지고 수거해 놓은 게 한 30기 이상 됐는데 창고에 보관하거나 버렸대. 네. 그전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넘어온 거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단을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거를 국가정보원에서 수거해 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는 2차 합동조사단은 국가정보원이 주축이 돼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외부에 접근이 전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이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져 가지고 이거 심각한 위협이라고 이제 네. 국정원이 결론을 내리고 그 이유를 밝히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논란이 거듭되던 터에 정확하게는 4월 3일 날 이제 이거를 조사해야 되는 게 국방과학연구소거든. 그 성능을 그렇죠. 국정원이 그건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로 옮겼어요. 뭐 사진 촬영된 거라든가 기체라든가 이걸 국정원이 주었다고 국방과학연구소에. 그럼 분석 결과를 기자들이 브리핑 해달라고 하면서 사진을 공개해라. 네. 사진기로 찍었다는 거 아니냐. 한 30여 장을. 그러면 그걸 공개해라 그러니까 김민석 대변인이 그날 오후에 그거 사진을 공개하게 되면 북한이 자기네 정보 수집한 결과를 우리가 알려주는 격이 되니까 네. 이건 이적행위다. 네. 공개할 수 없다 그랬어요. 네. 네. 그런데 같은 시각에 그 30여 장의 사진 중에 한 장 청와대 정경을 찍은 네. 공중에서 그 무인기에서 찍었다고 하는 게 조선일보에 흘러간 겁니다. 일면 탑 사진으로 딱 떴죠. 그래서 4월 4일 날 조간에 네. 옆에 일면에 사이드 톱을 다 그 사진으로 깔은 거예요. 네. 이때부터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 청와대 찍은 사진이 나오니까 뭐 그때 군사평론가다 뭐다 전부 종편에 나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정도 사진이면은 박근혜 대통령 다 보고 있습니다. 또 화학무기 생물학 세균을 싣고 와가지고 터트리면은 엄청난 재앙이 있습니다. 핵폭탄도 터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강남의 빌딩 사이를 오고 가면 우리가 아파트에 생활하는 거 북한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위협으로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을 부르고 군 관계자들을 부르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방공망 다 돌렸다. 네. 우리 군의 어떤 그 방어 체계와 대공 방어 체계 다 뚫렸다. 네. 이러면서 막 대통령이 그러고. 그러고 그때 이렇게 분위기를 막 고조시킨 이면에는 당시에 서울시 간첩 증거 조작으로 네. 궁지에 몰린 정부가 이거를 그냥 계속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서울시 간첩 조작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실제로 남재준 그때 국정원장이 그 직후에 발표한 대국민 사과 성명 그게 아마 4월 10일경인가 있었을 네. 겁니다. 이때 3분간 대국민 그 사과문을 낭독하면서 난데없이 네. 뭐라 그러냐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무인기로 조성된 엄중한 안보정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무인기가 왜 엄중한 안보정국인데 그리고 그때 4차 핵실험이 언제 있었는데 그때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막 전략적 도발 사건이 어디서 유령과 같은 얘기를 끄집어 들어가지고 앞에 사과한 내용을 이제 뒤집으면서 네. 이런 엄중한 안보정국의 국정원을 믿고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네. 호소를 해버리니까 네. 사과는 온데간데가 없고 그리고 도대체 무인기로 인한 안보정국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네. 이제 서울이 북한 무인기에 다 뚫려가지고 이제 재난에 처한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버리니 참나 아주 해프닝도 보통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죠. 군이 2년간 그걸 보관했대요. 무인기를. 그래서 다시 해보니까 이게 30kg 폭탄을 싣고 온다는 건 말짱 거짓말이고 900g 정도야 실른다면 수류탄 1개 정도. 그거에 사진 촬영도 전송도 안 되고 1980년대 조잡한 무인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성능이 떨어지는 네. 조잡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즉 네. 심각한 위협이 아니라는 그 옛날 2년 전에 1차 합동조사단 결론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이게. 예.
이제 와서 그리고 그걸 분석하는데 뭘 2년씩이나 걸려. 그러니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랬는데. 아니 왜 그때 그 무인기 여러 가지 그 외형과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재원들 이런 거 했을 때 봤을 때 중국에서 그냥 막 파는 똑같은 거. 게, 똑같은 게 발견이 됐잖아요. 예. 예, 그거 하나 그거 사다가 사다가 쓴 거지. 분석하면 뭐 2년이 아니라 이틀이면 나올 만한 이런 얘기를 갖다가 그렇지.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무인기 파동은 남재준 원장 구하기용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밝혀지지 않은 것 중에 최대 의혹은 네. 누가 사진을 조선일보에 줬을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왜 하필이면 그 시점에 그러니까 국방부마저 따돌리고 국방부 대변인은 어. 이 사진을 공개하면 북한이 아. 이제 무인기를 찍어서 그걸 갖고 갔어야 되는데 아. 그 중간에 이제 추락해가지고 그 사진을 확보를 못한 상황인데 이게 한국 언론에 보도가 되면 이건 뭐 북한이 그 사진을 볼 수 있고 그건 일종의 이제 이적행위다. 이적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어느 일각에서는 조선일보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나고 있었어요. 네. 이 사람들 누군지 밝혀졌나요? 아니 그거는 제가 이제 취재한 거는 그겁니다. 당시에 사진을 보관하고 있던 국정원부서는 2차장입니다. 이 차장. 네. 네. 2차장실에서 이걸 하고 근데 그날 2차장이 저기 실무부서에 청와대 찍은 사진이 있냐 그러니까 있다 그래서 네. 그걸 사진 원판으로 나한테 갖고 와라. 네. 파일로 원판 파일로. 네, 네. 이렇게 지시한 사실은 알아냈어요. 아, 예. 그리고 그날 2차장하고 청와대 그 모 관계자가 만났다는 사실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뒤에 이제 남재준 원장 그 사과 성명 아까 얘기했을 때 제가 국정원 쪽 사람들한테 남재준 원장 그 사과는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청와대 지시였다는 거예요. 네. 그 무인기가 들어간 표현은. 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그렇다면 그 얘기대로라면은 남재준 원장도 바이패스알는 청와대와 국정원 라인이 있었다는 거고 그건 2차장밖에는 없는 네, 거예요. 네. 이건 해보면, 예. 다른 당사자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분명히 그때 그 사진을 구했고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하루 만에 기사화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진이 뭔가 굉장히 급박하게 유통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쓴 기자도 조선일보 기사도 위에서 쓰라고 준 사진이지 자기가 직접 취재한 게 직접, 아니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어떤 정권적 차원에서 이 사진은 상당히 정략적 의도를 갖고 조선일보에 제공이 된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얼마 있다가 그해 연말에 재작년 연말에 남재준 김장수 안보실장이 경질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유심히 봤던 것은 청와대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하던 중에 그 김장수 안보실장의 경질은 김장수와 김기춘 비서실장의 갈등이었다. 이런 부분이 작용이 됐다. 사실 말이 안 되거든. 1년 만에 잘린다는 네, 게. 네. 그래서 또 그 선거 때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안보의 어떤 대표자였던 김장수가 네. 왜 안보실장에서 이래 허무하게 나가느냐는 의혹이었거든요. 네. 근데 무인기 문제가 작용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김장수 안보실장은 이거를 심각한 위협으로 부풀리는 거에 대해 몹시 부담스러워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게 경질의 이유가 됐는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이 많은 배경을 설명하는데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얼마 있다 중국 대사로 이제 갔죠. 그러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 이상스러운 태도는 국방부의 태도였어요. 처음에 분명히 무인기에 대해 무시하고 별거 아니라는 행태였는데 조선일보의 사진이 실린 다음부터 김관진 국방장관이 네. 무인기는 심각한 위협이다. 네. 이러면서 뭐 자기가 이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치고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합참의 작전본부장이 막 언론에 나와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러면 네. 영혼을 팔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게 아니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는데 군의 최고위 관계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영혼을 팔기 시작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정권 차원에서 이 무인기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있으니까 예, 그런 어떤 이제 그 정보를 말 바꾸기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네. 군 수뇌부가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심각한 위협. 심각한 위협으로. 뭐 그때, 그래가지고 예.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렸는데 네. 여기서 또 난리가 났어요. 얼마 전까지 김관진 장관은 1차 합동조사단, 2차 합동조사단 국정원에서 조사 결과도 자기한테는 아무도 보고 안 했대. 네. 신문 보고 알았대. 신문 보고. 신문 보고. 무인기 기사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사진은 봤냐 그러니까 그건 조선일보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이러는 거야. 네.
그러면 뭣도 모르는 장관이 또 심각한 위협이라고 떠드니까 의원들이 보기에 이상하잖아. 네. 당신은 저기 핫바지냐? 네. 도대체 그럼 이 흐름은 누가 주도한 거냐? 장관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보수 성향의 그 여당 새누리당 그 장성 출신 국회의원들까지 나서가지고 네. 조선일보 압수수색해 빨리 밝혀내라. 이거 지금 저기 어딘가 안보를 갖고 장난치는 세력이 있다. 네.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장난치고 있는 건데 그걸 네. 모르고 눈치 없이 떠드는 네. 거야. 네. 그래가지고 기무사령관이 출석했다가 뭐냐 하면 정식으로 조선일보를 입건해서 이 진상을 조사하겠습니다. 네. 수사하겠다 그랬어, 수사. 네. 조선일보를. 조선일보를. 이게 뭐 반은 안보에 그냥, 조선일보를. 안보 체제를 뿌리채 흔든 사건으로 본 네. 거죠. 네. 조사하긴 뭐래. 그땐 국방이 서슬이 퍼래가지고 그렇게 답변한 것이지. 그분이 뭐, 조사당한 그건 거 아닌가요? 조선일보를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해. 압수수색을 하기는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음.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무인기라는 그 하나의 사건의 이면에 무언가 이 정권 내 보이지 않는 손이 네. 작용을 해가지고 이걸 갖고 암투가 벌어졌던 것이고 네. 그걸 가지고 서울시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물타기를 하려고 했던 그랬었죠. 거예요. 예. 여기에 물론 조선일보가 앞잡이 네. 노릇을 한 네, 것이죠. 네, 네. 그리고 모든 군사평론가들 막 언론에 나와가지고 지금 뭐 새누리당 예비 후보에 탈락하신 그분 같은 경우 네. 이제 이거 한국국 대책이 없습니다. 네. 이거 갖고 터트리면은 서울 상공에서 터트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뭐 살인가스 1kg만 뿌려도 뭐 수십만 명이 죽고.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무인기가 그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을 하면 예, 한국에선 이제 제2의 후쿠시마 사태가 벌어지고 난리가 아니었죠 그때.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 진짜 그분들이 이렇게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보셔서 그런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얘기들을 다 쏟아내면서 엄청난 공포 마케팅을 했던.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신문에 이 문제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이 나라의 안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자기의 상상력의 공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파멸하는 시나리오만 잔뜩 대량 생산해가지고 네. 하루 종일 뿌려댑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안보 전문가라는 자들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북한의 위협이 아닌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저 중에서 내가 보기에 무인기는 한참 격이 떨어지는 위협인데 그거보다 더한 게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데 다 하나씩 끄집어내서 위협이라 그러면은 나중에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 심지어 몽둥이 하나 돌멩이 하나도 위협이라면 위협입니다. 전쟁 때는. 네.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안보 정책은 무너지는 거거든. 네. 그래서 양심이 있는 국방장관 합참의장이라면 이렇게 호들갑 떨 때 이건 냉철하고 차분하게 봐서 그래 그 무인기가 위협이라고 하면 다른 위협보다는 얼마나 위협적인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지 이렇게 호들갑 떠는 게 안보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그 전문가고 그렇죠. 양심이 있는 네. 건데 거꾸로 부안해동을 해버리니까 네. 아니 그런 식으로 안보를 한다고 그러면은 조선일보 보고 국방장관 국정원장 다 하라 그러지. 네. 내가 보기엔 거기가 더 잘하는데 공포 조장하는 걸로 이게 안보라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 진짜 안보에서 무인기 문제를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만 그때 김종대 후보께서 이런 식의 국방은 이게 동네 축구다. 동네 축구. 뭐 예를 들면 무인기로 뚫리면 그쪽으로 쫙 몰려가고. 예? 무슨 북한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하면 또 그쪽으로 쫙 몰려가고 그렇지. 무슨 방사포 신형 방사포 배치했다는 얘기 있으면 또 그쪽으로 쫙 몰려가고 그 동네 축구에 비유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조기 축구할 때였거든요. 그래? 네, 그 회원 중에 그 진짜 안보 애청자가 있었는데 제가 항의를 받았습니다. 왜 축구에 비유하냐? 요즘 동네 축구 그런 식으로 안 한다. 안 한다. 동네 축구 요즘 다 그죠.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포지션별로 하지. 네. 공항 하나 그쪽으로 온다고 다 몰려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항의도 받았던. 축구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신드롬이 한번 와가지고 온통 헤집어 놓은 결과 그 피해는 상당히 컸습니다. 네. 이 대책을 수립해야 되죠. 그 심각한 위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잡느냐. 그런데 전 세계에 이렇게 저고도로 날아오는 무인기까지 다 잡아내는 방공 체계를 가진 나라는 없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청음 부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소리로 듣겠다는 거. 그다음에 견시부대 네. 눈으로 잡아야 돼. 이런데 이게 됩니까? 네. 이 휴전선 전역에 그걸 다 배치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또 적어도 레이더를 도입하겠다. 네. 이래다가 그것도 이제 흐지부지 됐어요, 사실은. 네. 왜? 코미디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3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항상 북한에 대한 위협이 있으면 강조되면 새로운 무기 나타났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 대책이 없다. 네. 반드시 대책이 없어야 기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제도 북한이 300mm 방사포 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종편의 앵커들 말이 전부 근데 대한민국 대책이 없답니다. 네. 이거예요. 네. 3번째 그러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군사평론가들이 나와가지고 네. 그거 이스라엘에 무슨 무기 있습니다. 네. 예. 그 에로우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네. 그거 300mm 방사포 잡는 겁니다. 또 뭐 무인기가 나타났으면 적어도 레이더 어디 있습니까? 네. 아예 무기중개상 카탈로그를 갖고 출연을 해. 이래가지고 지가 판촉 활동을 해. 아예. 네. 이게 삼박자로 가는 게 항상 북한에 뭐가 나오면 이 순서가 네. 네. 어긋나지가 않아요. 꼭 네. 이란다고. 네. 북한에 공기부양적 나타났다. 심각합니다. 서울 2시간 만에 상륙합니다. 대한민국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아파치 헬기 더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논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공포조장. 네. 두 번째는 무대책으로 인한 무력감에 빠뜨려 가지고 이제 어떤 사고 체계를 싹 무너뜨려 가지고 뭐랄까 완전히 어떤 무방비 상태로 만들기. 네. 세 번째는 근사한 무기 있다는 세일즈. 네. 요 3가지예요, 요게. 네. 그러니까 기사 하나에 몇백억, 몇천억짜리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삼박자가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야, 그러면 우리나라 창고에 뭐 그거 대응할 거 있어? 이렇게 창고 열어보면 없는데요? 그럼 이제 누군가 나타나갖고 저기 이스라엘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저기 어디 유럽에도 있고 그냥 그런 거 쫙 설명해주면 그거 빨리 갖다 사다 채워. 이런 식의 이제. 긴급 예산 네. 편성하고. 네. 그런데 워낙 긴급히 하다 보면 대부분 부실 사업 돼요. 네. 그게 또 비리로 연결되고. 비리로 연결되고. 예. 왜냐하면 제가 무기중개상이라면은 이렇게 타당성 검토를 하고 단연간에 걸쳐 예산을 책정한 이런 사업은 공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위협이 나타나서 막 끼어드는 사업들 있잖아요. 네네. 원래 계획이 없던 사업들. 네. 이런 거 로비해 먹기 아주 좋습니다. 그러겠죠. 네. 그런 사업들이 주로 네. 방산 비리의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네. 네. 아주 해먹기 좋죠. 거기에다가 뭐 또 자칭 밀떡이라고 해서 뭐 나와가지고 보태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그런 어떤 군사평론가들을 외국의 방산업체에서 많이 초청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네. 네. 그러겠죠. 세일즈맨, 자발적 세일즈맨이 돼주고 네. 지금 로키드가 와서 국내에 한번 휘젓고 가면은 완전히 뿅 가는데 뭐 완전히 뿅 가. 뭐 대통령까지 납치신데 뭐. 대통령까지 막 그래가지고. 예. 참 이게 그러니까 참 이거 뭐 어떻게 그냥 뭐 웃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거기서 치르게 된 어떤 유무형의 엄청난 비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2년 전에 무인기 파동과 지금은 수류탄 한 발을 실을 수 있을까 말까 하네. 그 사진 찍어봐야 해상도가 80년대 수준이라네. 그게 북한에 제대로 송출될 수도 불확실하다네. 이런 식의 이제 국방부의 발표를 보니까 참 정말 이게 한숨도 나오면서 동시에 이 그렇죠. 무너지고 있는 국방체계를 어떻게 바로 세울까. 이런 가장 부분들이. 불편한 진실은 네. 북한은 한국 사회를 얼마든지 놀려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응이 네. 흔히 얘기하는 북한한테 끊임없이 이제 이 대남 심리전에 네. 소재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참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남한의 그 보수 안보 세력 골려먹는데 이미 재미가 들었다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 게임 하듯이. 네. 예. 오, 이렇게 하니까 남한 사회 벌집 쑤신 듯 하네? 네. 완전히 뿅 가네? 네. 아니, 북한이 남한 골려먹기 딱 좋은 네. 거예요. 그 추종 세력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 종북 세력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그냥 온 보수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네. 네. 이게 뭐 종편 뭐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 식당에 가서 가끔 뭐 이제 틀어놓은 거 보면은 도대체 이게 북한을 보도하는 방송인지 북한 방송국 자체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제가 보기엔 북한 방송국이에요. 예,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우리 진짜. 네. 자, 뭐 그 부분 관련해선 또 뭐 추후에 또 이제 뉴스가 있으면 다시 한번 좀 다뤄보는 것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 또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가 사실 북한이 며칠 동안 계속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나올 법한 얘기가 있는데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지. 그거 이상해. 나도. 예, 북한이 연일만 보라는 듯이 마구마구 쏘아대고 있는데 안 쏠 때도 얘기가 있었던 게 쑥 마구 사라졌어. 쏘고 있는데 어. 지금 한국 정치는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졌어. 그게 뭐예요? 사드? 예. 웃기는 게 내가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 참 이 논란의 실상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처음에 사드 논란을 새누리당에서 주도하면서 주한미군도 놀랐습니다. 네. 한국 정치권에서 사드 논의가 너무 세게 들어온다. 네네. 원래 이거 사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주한미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요즘 주한미군도 얘기를 안 해. 네. 왜냐하면은 이거 사드 갖다 놓고 싶어 아주 분위기를 잡고 다니는 바람잡이하던 스케퍼로티 장군이 네. 나토군 사령관으로 영전이 됐어. 그렇죠. 예. 그래 떠나는데 뭐 이제 신경 안 써. 네. 갖다 놓으려면 글로 갖고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주한미군이 사드 얘기가 없어. 그러는데 한국 이 새누리당에서 네. 이 국내 정치에서 이게 세게 나와가지고 막 대통령까지 나서서 1월 13일 담화에서 네. 사드 검토한다 이래가는데 이제 그걸 했던 게 이제 대구에서 먼저 선거가 다가오면서 반응이 나왔어요. 제가 내려갔죠. 대구 시민의 30%가 사드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보고 지지 후보 바꿀 의향이 있다. 30%면 뭐 30%가. 당락을 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아무리 얘기 듣고 대구라 하더라도. 저기 예비 후보 유승민, 주호영, 김문수 등이 일제히 뭐라 그랬냐 하면은 네. 사드 대구에 배치한다 그러면은 모가지 날아갈 것 같거든. 네. 그래가지고 뭐 전자파 피해다 뭐다 해서 대구의 도시계획이 바뀌니까 네. 대구 시민들이 이건 못 참겠다 하고 지지 후보 바꾸겠다 그러니까 네. 입 싹 닫고 네. 대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엔 오케이, but 대구는 no. 그런데 거기 주호영 지금 이분 네. 탈락했죠. 네. 저기 어떻게 또 컷오프 통과해 보려고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은 사드는 수도권 방어 무기이기 때문에 네. 평택이나 원주에 갖다 놔야 될 무기다. 대구는 너무 멀다? 대구는 너무 멀다. 멀다. 아니 노동 미사일이 날라오면 대구나 이런 데가 더 네, 가능성이 높은데도. 네.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빠져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평택에 또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갔죠. 네. 갔더니 원유철 원내대표 지역관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네. 그 전에 국방위원장. 그리고 원유철은 사드 핵무장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평택에 갔다 오면 그 부지에 민가가 많다고 네. 인근에 그 미군 기지 북단에 갖다 놔야 되는데 거기 고속도로하고 아파트촌이 많아요. 네. 그러면 이거 도시계획 또 바꿔야 돼. 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근데 원유철 대표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사드 관련해서요. 네. 예. 아니 난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열심히 사드 또 핵무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네. 평택? 이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 이제 싹 닫는 거예요. 난 모르는 일이라 이거야. 네. 네. 그래가지고 선거만 끝날 때까지는 이 사드에 싸짜만 나와도 이분들은 경기를 일으키면서 난 모른다고 손사래를 네. 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월간 신동아에 원주가 제일 적지라는 기사가 네. 나온 적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또 원주가 난리 나는데 사람들이 해피해진 거야. 원주로 가져가면 된다 이거지. 네. 그래서 제가 원주를 또 가봤잖아. 네. 모든 관변단체, 직능단체, 모든 정당이 다 사드 반대 플랜카드 다 내걸었어요. 진보수. 거기가 하고 네, 좌우 합작이 이루어진 거네요. 좌우 합작이. 그래가지고 좀 원주가 늦게 불이 붙어서 지금 네. 제일 심해. 네. 그런데 여기서 새누리당은 아무 말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거야. 네. 사드 문제가 선거에 나오는 게 아주 못마땅해 죽겠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라고? 새누리당 의원들 지도부 내에서 대구는 평택으로, 평택은 원주로 이렇게 지들끼리 사드 갖고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사드 돌리기를 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잘못 건드렸다. 네. 이래가지고 요즘 새누리당의 사드 얘기가 싹 사라졌어. 아무도 얘기 안 해. 네. 아무도. 네. 그리고 미국이나 뭐 주한미군이나 별 관심이 없어. 네. 별로 급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네. 또 중국하고 또 밀월 뭐 협상도 있고 이래 놓으니까 진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거니까요. 달성한 미국 입장에서는 거니까. 사드를 좀 지렛대로 삼아서 그 중국한테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끌어야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의도가 애초부터 있었으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까 이제 톤다운에 들어간 부분인데.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서 드러나는 게 국내 사드 배치론자들이 사드가 무슨 무기인지 알았으며 네. 또 우리 무기가 아니라 미국 무기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한국 내 여론이라는 게 국제 정치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아닙니까? 네. 강대국 정치인데
거기에다가 또 이런 게 저기 뭐랄까 이 어떤 무기 체계로서의 실효성은 있으며 네. 미국 내에서는 한국에 갖다 날 준비는 돼 있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치적인 구호로 이걸 내놨다가 그렇죠. 이제 막상 선거 때 문제가 되니까 아이고 뜨거워라 해가지고 지들이 먼저 도망치고 있어요. 네.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이게 무슨 안보를 금과 옥조처럼 얘기는 보수 정당이 할 일입니까 그래. 그분들한테야 안보는 국가 안보보다는 자신들의 그 선거 안보, 선거 안보지. 총선 안보 이러니까. 그러니까 재미난 현상이 어. 총선을 앞두고 이제 네. 정부 여당이 작심하고 이제 좀 안보 프레임을 짜겠다. 어. 근데 여론조사 돌려보니까 뭐 사드 그 배치를 지지하는 여론이 한 60% 나오니까 네. 그 불리하지 않은 게임이다. 어. 근데 사실 여론조사도 웃기는 얘기잖아요. 북한의 웃기는 핵미사일을 얘기죠. 막기 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럼 필요하다고 그러죠. 예. 근데 이게 강론으로 들어가니까 총론에서 그렇게 해서 딱 안보 프레임을 짜려고 했는데 강론으로 들어가니까 야 그럼 사드 어디 갖다 놔야 돼? 근데 뭐 로키드 마틴사가 뭐 여기 뭐 대구도 가봤네, 평택도 가봤네, 원주도 가봤네, 어디 부산에도 가봤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다 이제 이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 다 지역구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님비 현상이 이제 그래서 이제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입을 싹 닫고 있는. 그러니까 북한이 안 쏘고 있을 때는 사드를 연락에 띄우다가 북한이 연락에 쏘고 있는데 지금 사드가 잠잠해지고 있는. 참 굉장히 좀 웃지 못한. 아니 그래서 예. 전 처음부터 이거 다 쇼입니다 쇼. 네. 아 그놈의 사드 갖다 놔보라고 해도 제가 그 어디 미국 쪽에서 오신 분은 얼마 전에 만났는데 네. 이분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저기 5개 포대가 있다 그랬는데 네. 한 개 포대당 6대 발사대를 네. 배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완성된 포대도 사실은 3개 발사대밖에 작동 안 한대요. 네. 실제로는 테스트용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이 난리를 치고 2주면 갖다 놓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2주면. 네, 네. 근데 왜 못 갖다 놓습니까? 지금 왜 진도가 안 나갑니까? 네. 한미 간에 벌써 공식 협의 시작됐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총선 전에 이제 안보 프레임을 짜가지고 뭔가 사드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역풍이 분 거고. 근데 총선이 끝나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두고 볼 이게 또 필요가 이제 있죠. 총선과 대선은 또 이제 급이 다른 선거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그 펜타곤에선 다시 사드 얘기를 다시 꺼내기 시작합니다. 네, 다시 꺼내기 시작하고 국무부에서도 미국 국무부에서도 이 사드 문제 관련해서 중국과 협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밝히고 있어서 그러니까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사드 논의는 좀 지금 이제 많이 수고들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다시 이제 부상하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아니 그건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오바마가 미사일 방어 예산을 충분히 배정 안 했다는 데 대한 미국 내 소위 그 군산 복합체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어떤 사드라는 게 미사일 방어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분명하고 네. 거기에서 어떤 공화당 후보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 이 얘기가 나오도록 뻔뻔질을 한다든가 네. 뭔가 이 국방 정책을 바꾸고 싶어 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네. 계속 불은 떼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국방 예산 늘리고 미사일 방어 예산 늘려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이익의 논리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죠. 네. 그러나 또 그거는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국제 정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중국이란 상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기추가 주목됩니다만 하여간 두고 볼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안보 문제를 선거용 혹은 이제 자신들의 보신용으로 이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 무인기 파동이다, 사드 논란이다. 그리고 또 이제 F-35 이건 특히 이제 좀 우리가 그 추후에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만 이게 정권 차원에서 어떤 로키드 마틴과의 부적절한 커넥션이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봐야 될 봐야 문제일 됩니다. 것 같아요. 예, 잘 감시해야죠. 네네. 이제 뭐 그 선거가 지금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예. 요즘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네. 또 정의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도 많이 쓰고 계시고 예. 뭐 분위기는 괜찮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여야의 그 비례대표 공천이라든가 지금 이 거의 뭐 선거가 없고 공천만 있어요. 네. 나 웃기는 선거천만 하는데 세상에 미친 같이 미쳐야 되는데 정의당 혼자 정신 똑바로 백혀 있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네. 같이 미쳐야 되는데 여기만 별 그런 거 없이 네. 아름답게 뽑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조금 본인이 또 뭐 압도적으로 1등 했으니까 그게 아름다운 경선에서 1등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1등을 해서 아름다운 경선으로 보이는 겁니까? 아름다운 경쟁이자 예. 그런데 이번에 다 들어가실 거예요. 네. 이 정도 지지율 올라가는 추세면은 네. 정의당 좋은 결과 나옵니다. 예. 네. 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작지만
강하고 멋진 정당의 출연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주신 김동대 후보님과 네, 정 대표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